최고의 커피, 세계 5대 커피와 같은 찬사는 케냐 커피에 늘 따라다니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세속적이며 상업적인 이유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상대적 경험에 따른 향미의 주관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케냐 커피에 대한 이러한 찬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찬사는 축적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7년 설립된 커피 리뷰는 커피 전문가들의 블라인드 평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커피 리뷰는 설립 이후 30년 가까이 케냐 커피를 평가했으며 그만큼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에 따르면 파나마, 에티오피아, 케냐에서 생산된 커피는 언제나 상위권의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다음 순위인 하와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에 따르면 케냐 커피는 세계 최고의 커피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한편 미국 커피광들의 성지이자 지식창고인 스윗 마리아 커피 라이브러리에는 케냐 커피의 향미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좋은 케냐 커피의 향미는 복합적이고 산뜻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입안을 환하게 밝혀준다. 또한 케냐 커피의 산미는 감귤과 같은 기분 좋은 새콤함이다. 케냐 커피는 이러한 산미와 달콤한 풍미, 그리고 때로는 와인처럼 느껴지는 과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케냐의 커피 산업은 영국에 의해 시작됩니다. 1884년부터 1963년까지 70년 동안 케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영국은 케냐의 커피 플랜테이션을 기획합니다. 대규모 상업 농장인 커피 플랜테이션은 식민지 시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구축되었습니다. 커피 플랜테이션은 보통 유럽 열강들의 기술과 자본이 투여되며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됩니다. 사실 커피는 설탕과 함께 식민지 착취의 대표적인 농작물입니다. 1920년 영국은 식민지 케냐에 스콧 농업연구소를 설립하며 이곳에서 케냐의 생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커피 품종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934년 연구소는 2개의 품종을 최종 선별하는데 스콧 농업연구소의 이니셜을 활용한 SL28과 SL34입니다. 이 2개 품종은 1897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부르봉 섬에서 옮겨온 버번 품종, 이후 탄자니아에서 재배되던 티피카 품종, 그리고 티피카의 하위 돌연변이인 인도의 켄트 품종과의 인공 교배에 의해 최종 선택된 것들입니다. 사실 버번과 티피카 품종의 인공적인 교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스콧 농업연구소의 SL28과 SL34는 당시 케냐 커피의 때로와 곧 케냐 커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밝고 강렬한 산미, 과일향, 복합적인 풍미, 그리고 와인 같은 깊은 맛이라는 케냐 커피의 정체성은 이때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사의 커피, 왕실의 커피라는 찬사는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케냐의 커피 역사는 1937년에 출간된 소설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작가 카렌 블릭센의 실제 경험을 기록한 소설입니다. 소설은 1985년 영화로 제작되어 수많은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설은 카렌 블릭센이 1914년부터 1931년까지 케냐 수도 나이로비 인근에서 커피 플랜테이션을 구축하고 운영했던 17년간의 기록입니다. 작가 카렌 블릭센은 케냐에서 최초로 커피를 재배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소설에 그려지는 커피 플랜테이션은 식민지 수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주민세를 모든 케냐인들에게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케냐의 주민세는 수입이 있든 없든 세금을 내야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세금을 못 내면 대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케냐 성인들은 키판데라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예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에 대한 케냐인들의 저항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1920년대 청년 키쿠유라는 무장 조직은 노예적 노동 그리고 커피 농사 불어와 같은 차별에 저항했습니다.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지속된 마우마우 봉기 이후 일부 케냐인들은 커피 재배를 허락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배 가능한 커피나무의 숫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었고 또한 커피 원두를 직접 음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1963년 결국 케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1964년 케냐는 공화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사실상 케냐 사람들에 의한 커피 산업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1963년 독립 이후 커피는 가난한 농부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황금 작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커피는 케냐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커피 수출은 무려 400% 증가했습니다. 세계 커피 시장에서 케냐 커피는 언제나 환영받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매년 10만 톤이 넘어서는 커피를 수출하며 독립 이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최소한의 국제 커피 가격을 보장하던 국제 커피 협정이 해체됩니다. 이는 케냐는 물론 전 세계 가난한 커피 생산국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었습니다. 국제 커피 가격은 70% 하락했고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커피 가격으로 인해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케냐의 고질적인 정치적 혼란과 부패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창궐하는 커피 넉병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2020년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케냐는 5만 톤의 커피를 생산했습니다. 이때 케냐의 1인당 커피 생산량은 0.87kg에 불과했습니다. 기계농업과 같은 농업 관행, 농업 자본, 정부 지원의 맥락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의 1인당 커피 생산량은 무려 14.36kg입니다. 케냐와 비교하면 무려 15배 많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1헥타르에서 무려 1665kg의 커피를 생산할 때 케냐는 1헥타르에서 고작 383kg의 커피를 생산합니다. 1980년대 케냐는 13만 톤의 커피를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정점으로 케냐의 커피 생산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회복의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커피 전문가들은 케냐 커피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주지하듯이 커피의 지속 가능성이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커피 생육을 위한 생태 환경, 공정한 커피 가치 사슬과 농부들을 위한 경제 정의, 그리고 사회적 평등. 그러다 현재 케냐의 지속 가능 커피를 위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협들을 타개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2023년 케냐 커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케냐 정부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5만 톤의 커피 생산을 5년 후 20만 톤으로 증대하겠다고 공약합니다. 이들이 선언했던 구조 개혁의 내용은 오래된 케냐의 커피 카르텔 해체, 불합리하고 관료주의적인 커피 행정 시스템 조정, 케냐 커피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처럼 혁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케냐의 고질적인 정치적 혼란에 의해 이러한 혁신은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개혁을 주도했던 케냐의 부통령은
2024년 정치적 탄핵으로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2024년 케냐의 커피 생산량은 4만 5천 톤입니다. 2023년에 비해 6.3% 줄어든 것입니다. 구조개혁은 실패하고 케냐의 커피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가들이 케냐 커피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듯이 커피 애호가들은 세계 커피 시장에서 줄어드는 케냐 커피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연화지금이나 이곳 농부들은 한 알 한 알씩 잘 익은 커피 체리를 손으로 수확합니다. 케냐 특유의 습식 가공, 즉 커피 체리 과육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하여 햇빛에 잘 건조합니다. 벌레 먹거나 곰팡이 핀 결점두들을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브라질, 베트남과 같은 커피 선진국의 생산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처럼 케냐에서 자라고 있는 커피가 생태 환경적 이유 때문에 멸종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 농부들도 쉽게 농사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케냐 농부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곳의 커피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케냐 커피의 지속 가능성은 생태 환경적 측면보다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